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공개미 교관입니다. 자, 오늘은요, 4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특공개미 야간 침투 훈련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유튜브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 유튜브에서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은 추천주도 꾸준히 수익이 괜찮았지만 무엇보다 시황, 네,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컨텐츠 쭉 보시면 주린이들을 위한, 주린이 투자자분들을 위한 꿀팁도 좋은 게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황, 네, 시황 뷰, 이게 진짜로 독보적이거든요. 뭐 어려운 말 써가면서 어렵게 설명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쉽게, 뭐 지표가 어떻고, 물론 이제 지표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래서 오르냐 떨어지냐,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이런 부분들 심플하게 딱딱딱 짚어드립니다. 네. 보통 대부분의 증권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많죠. 유튜브에, 특히나 유튜브라든지 케이블 TV에 나오는 그런 채널들 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나오는 전문가분들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서 지수가 폭락하거나 하게 되면은 뭐 지금 사야 된다, 이런 얘기 쉽게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욕을 먹건 말건 상관없이 항상 제 소신대로, 네, 소신 있게 지금은 바닥이다, 사야 된다, 지금 홀딩 해야 된다, 반등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항상 코멘트를 드려왔었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또 잘 맞았어요. 다들 어려워했었던 1월, 2월 그 폭락장 속에서도 한국 증시, 더 나아가서 미국 나스닥까지도, 네, 저점, 고점, 저항대 딱딱딱 맞추면서, 네, 이때까지 컨텐츠를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진행을 해볼 내용도요, 이제 시황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룰 텐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네. 최근에 4월달 내내 지금 증시가 빠졌어요. 한 달 내내. 중간에 살짝 반등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 이상으로 또 최근 오늘까지도 폭락을 해서 다들 마음고생 심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원래 하락장에서는 대부분 어려워요. 지수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맘 편히 수익 낼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 수익 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걱정되실 거예요. 지금 과연 증시가 올라갈까? 이대로 더 빠지면 어떡하나? 다들 걱정이 크실 거라서, 또 거기다가 이제 뭐 안 좋은 소리도 들려오잖아요. 중국의 봉쇄, 이제 5월 얼마 안 있으면은 금리 인상도 할 것이고, 뭐 금리를 50bp 올리냐, 70bp, 75bp 올리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이런 얘기들 오가고 있고, 뭐 하나 뭐 좋은 얘기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들려오지 않아요. 예, 계속 나쁜 얘기들만 들려오죠. 그래서 투자 심리가 지금 최악입니다. 그렇다 보니 간밤에 나스닥이, 오늘 아침에 다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어땠어요? 최대로 많이 빠졌죠. 예, 가장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이. 1월달 이후로 지금 나스닥 보게 되면 3.95% 급락을 했거든요. 그죠? 3.95%. 1월달부터 이제 폭락장이 시작이 됐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빠진 거예요. 가장 많이 빠졌고, 거기다가 전저점까지도 이탈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침에 다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증시 막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 영상을 바로 올려드렸어요. 그죠? 무료 카톡방에다가 아침에 올려드렸는데, 여기 보신 분들은 오늘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올려드렸던 게 요겁니다. 네, 요거. 그죠? 나스닥 저점 이탈, 추가 급락 가능성은 예상 시나리오, 네, 올려드렸었는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시황 VOD만큼 꼭 보시기 바래요. 일반 유튜브라든지 뭐 방송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우리 특공개미 TV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일단 이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죠. 네,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서의 어떤 화두는 뭐냐면 바로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제가 지난 2월 달부터 방송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뭐예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가 꺾이는 거죠. 그쵸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게 정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기정사실화되면 증시는 글로벌 증시는 당연히 저점 이탈한다. 지금은 기정사실화 되었다기보다는 지금 우려, 네, 우려가 지금 큽니다. 이렇게 되다가 특히나 연준이 정말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 즉 75bp까지 올려버리면 경제에 상당히 무리가 가거든요. 당장 뭐 대출이자만 하더라도 엄청 올라가게 되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투자자금 많이 조달하잖아요. 네. 근데 금리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죠. 그것은 곧 실적 부담으로 이어지거든요. 맞죠? 거기에다가 물가까지 치솟고 있으니까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월급도 올라가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금리, 물론 그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죠. 맞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 물가가 이만큼 올랐어. 근데 월급은 이만큼밖에 안 올랐어. 그럼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네.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매력도 감소하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들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자 비용,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자 비용 증가하죠. 거기다가 임금도 어찌됐건 올랐으니까 인플레이션에서는 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임금도 올라가요. 임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 증가에다가 임금, 그것도 그 비용 증가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구매력까지 떨어지니까 매출도 떨어지고 최악의 국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건데, 근데 이제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누구냐? 바로 미국과 중국이죠. 맞죠, 여러분? 근데 이놈의 중국이 지금 지난 3월 중순부터 3월 14일이었나 뭐 15일이었나부터 해가지고 3월 14일부터 3월 15일부터 해가지고 그때가 선전이었었나요? 그 지역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선전 맞을 거야. 선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상해, 이제 뭐 베이징까지 봉쇄한다고만 나오면서, 그죠? 난리죠?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그 뭐 코로나, 제로 코로나 때문에 계속 락다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납득이 안 갔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납득이 안 갔어요. 왜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내려놨죠. 그죠? 리오프닝, 즉 위드 코로나를 다 준비하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어떤 여러 가지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면서 이제 코로나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중국만 지금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료 회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 무슨 말이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특히나 더 잘 아실 텐데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사실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라든지 의료 인프라는 사실 세계적 수준이에요. 예. 근데 아무튼 우리와 비교했을 적에 걔네들은 의료 기술도 떨어지고 인프라도 사실 많이 낙후된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의료 체계가 우리 의료 어떤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준이 한참 떨어져요. 중국이.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다른 나라와 똑같이 위드 코로나로 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그냥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이 불안불안한 의료 체계마저 완전 붕괴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진핑이라면은 선택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위드 코로나. 두 번째는 지금 봉쇄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락다운. 예. 근데 위드 코로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의료 체계가 붕괴되면서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 걷잡을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경제가 침체될 수 있는, 그죠? 왜냐면 오미크론이 결코 경증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델타였었나요? 그거에 비해서 경증이라고는 하지만 제 주변에 지인들 얘기 들어보고 하면은 아픈 분들은 엄청 아프더라고요. 후유증도 오래 가고요. 오미크론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전 백신도 안 맞았고 한 번도 걸리지 않았는데 무섭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위드 코로나로 방치해버리면 결국 환자 늘어나면서, 그죠? 또 인구도 좀 많습니까, 중국이. 의료 체계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회 시스템 자체가 마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봉쇄 조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당장은 경제 위축 우려로 증시도 빠지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영향은 있겠습니다만은 길게 봤을 때는 차라리 봉쇄가 낫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확실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물론 시진핑의 속내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 뇌피셜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반가운 뉴스가 나왔죠. 중국 락다운 완화 가능성. 네. 블룸버그 뉴스인데 상해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주의 최저를 기록을 했고, 그래서 이에 따른 락다운 완화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북경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도 생각보다 잘 통제가 되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에 방송했을 때도 한번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그때 제가 그랬었죠. 제 알고 있는 이제 지인분 중에 중국 분이 계세요. 중국 누나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중국 분들 사용하는 우리나라 카카오톡처럼 네, 뭐 위챗이라든지 뭐 나름의 중국 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네트워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뭐 메신저가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가 5월 되면은 락다운 풀린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라고 제가 일요일 방송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죠. 네. 지금 마침 또 이런 반가운 뉴스가 나오니까 그게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튼 글로벌 경제 내지는 글로벌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매우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장중에 아침에 제가 우리 회원님께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참고로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가 뭐 최근에 계속 빠졌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부분, 이거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무료 카톡방에 올려드린 메시지고요. 현 시점에서의 매도 실익은 전혀 없다. 반등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렸다면 존버하시고, 네, 매수 여력이 있다면 낙폭과대 종목들 줍줍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제가 오늘 코멘트 해드린 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지수의 경우에 반등 가능성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오늘 반등이 안 나오면 오늘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내일이나 모레 급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894.5포인트 돌파 마감 시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도 해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894.5를 넘기면서 이쁘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었죠. 우리 펄어비스라는 이제 게임주가 무려 24%씩이나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에 런칭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던 그런 어떤 매출 순위가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실망감. 왜냐면은 이때까지 증권사 리포트에 나왔었던 실적 추정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목표가, 그죠? 그런 것들을 전면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중국 내에서 기대되는 신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이 조금 못 미쳤다라는 이유로 오늘 폭락을 했던 건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된 데에는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뭐 이런 뉴스들 그런 영향이 매우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좀 화제가 되었던 게 다올투자증권의 김하정 애널리스트 오늘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종목 토론실만 가봐도요, 이 엄청나게 해당 애널리스트 분들 막 이렇게 안 좋게 폄하하는 그런 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왔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폴러비스.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는 유지를 했어요. 근데 목표가는 겉으로는 유지를 했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건 유지가 아니야. 내용을 읽어보면 상당히 부정적이야. 일단 제목부터가 최악을 생각해보면 이라는, 그죠? 제목부터가 최악을 생각해보면, 굳이 이 시점에 최악을 생각해보면 해서 안 좋은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모바일의 아쉬운 수익화. 물론 이제 이 애널리스트 분은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그죠? 검사 모바일에 대해서 추적 관찰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피드백을 해준 거죠.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매출 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조금 낮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적 전망치를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거기다가 이제 남아있는 모멘텀들은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것들도 이제 코멘트를 했어요. 네. 재무만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최악은 지나친 공포감. 최악은 지나친 공포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를 썼는데, 이 리포트 말고도 지금 보면은 뭐 오늘 삼성증권에서도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삼성증권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자, 기존에 이제 목표가가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10만 원이었었어요. 네. 펄어비스 목표가를 기존에 10만 원을 제시했었던 그런 목표가 리포트가 있었었는데, 오늘 그 출시하고 나서 어제 출시했죠. 어제 출시하고 나서 목표가를 6만 원으로 무려 38.8%로 8% 떨어뜨린 거죠. 종전의 목표가는 10만 원이었었거든요. 네, 여기 올드 나오죠. 올드 10만 원, 뉴 6만 원. 예. 그래서 검사방 모바일 중국 초기 성과 부진. 어제 이제 오전 7시에 중국이 출시가 됐고 24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리포트는 늦게 나온 거예요. 장중에 나왔던 거 아닙니다. 네. 매출 순위는 29위에 그쳤다. 그러니까 차라리 사실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 김하정 애널리스트도 장중이 아니라 차라리 장 마감하고 냈다면, 그죠? 장 마감하고 냈다면은 조금은 덜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도깨비로 넘어간 꿈과 희망. 다음 기대작은 사실 도깨비죠. 그죠, 여러분들? 네, 도깨비. 블랙클로버 이런 거보다는 자체 개발자의 붉은 사막과 도깨비. 네, 이제 이 둘이 모멘텀인데, 이때까지 이 펄어비스 어쨌거나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잖아요. 게임 섹터 자체가 성장주인데, 차트 보시면 펄어비스 다른 게임주들 뭐 대표적으로 위메이드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걔네들은 4월달 많이 빠졌어요. 뭐 걔네뿐만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빌미로 해서 뭐 메타버스, NFT, 뭐 블록체인, 게임, P2E 게임 뭐 이런 애들이 모조리 다 떡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월달에도 이제 대표적인 그런 성장주들로 묶이는 섹터 종목들이 다 떡락을 했죠. 그죠? 금리 인상 우려가 제기게 되면 원래 성장주들은 데미지를 입어요. 근데 그랬다 결국에는 또 2월, 3월달에 반등이 나왔었는데, 또 한 번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급락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네가 급락을 하면서 돈이 어디로 몰렸어요? 실적주들. 당장 이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적 가셔야되는, 호실적이 가셔야되는 그런 종목들로 돈이 몰렸던 건데, 어찌됐건 게임 섹터가 급락을 하는 동안에 펄어비스는 사실상 검은사막 모바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안 빠졌다가 드디어 출시를 했는데 성과가 썩 좋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폭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 수급이 여기 보시면은 어제 기관의 대량 매수가 있었어요.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보험, 금융투자 골고루 매수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요거 어제 기관 수급 보고도 이제 매수 들어갔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때 결국 오늘 다 전량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상당 부분의 손절매가 나왔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넘게 매집했거든요. 꾸준하게. 오늘 이제 손절매를 했던 거예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참, 아까 신문기사 하나 올려드렸는데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오늘 아무래도 이제 김하정 애널리스트가 이슈가 됐었는데, 보시면 여기 자,
27일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 13만원을 제시했다. 13만원 제시한 리포트는 다올투자증권의 김하정 애널밖에 없어요. 왜냐면 오늘 나왔던 리포트가 딱 보면요, 딱 이게 전부거든요. 펄비스 관련해서 리포트 나온 게 이렇게 보시면, 자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그죠? 오늘 나왔던 리포트가 3개예요. 펄비스가. 근데 이제 13만원으로 나온 게 요 하나거든. 다올투자증권의 김하정. 공교롭게도 예전에 위메이드가 폭락을 할 때도, 위메이드 폭락했던 날도, 잠깐만요, 아들이 좀 시끄러워서 잠시만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보면은 위메이드도 그 당시 이제 다올투자증권의 김하정 애널리스트의 어떤 뭐 실적 추정치, 알고 보니까 잘못된 건데 실적 추정치가 나오면서 폭락을 했던 바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펄비스도 또 그런 이슈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개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신문 기사까지 나왔는데, 글쎄요, 뭐 저는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목표 주가에서 13만 원이라고 제시했는데 지인과의 대화에서는 6만 원이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는 지인과의 대화에서 6만 원? 이거는 대체 어떻게 공개가 됐을까? 그쵸 여러분? 너무 궁금한 거지. 네. 지인과의 대화에서 6만 원? 근데 저거는 어떻게 알았지? 지인이 제보를 한 걸까요? 지인이 펄어비스 주주였나? 네. 아무튼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나오죠. 적정 주가는 6만 원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인에게 전송한 것이 문제가 됐다. 비연구원이 어제 출시한 검사 모바일의 중국 버전 초기 매출 성과가 매우 부진하다. 반등 가능성 보고 있지만 트래픽 지표상 쉽지 않다. 라고 쓴 내용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출된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이슈가 됐었던 게 있었는데, 아무튼 그 투자자, 그 애널리스트 분도 상당히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저기서 항의를 많이 받을 게 뻔하거든요. 또 이분은 뭐 자기 할 일을 한 건데 타이밍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포트를 이제 이 발간하는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네, 좀 아쉬웠던 부분. 실제로 어떤 종목들, 그러니까 종목별로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되게 좋은 내용의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은 정말 장중에 급등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급락을 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를 좀 많은 투자자들이 참고한단 말이에요. 일반 개인부터 심지어 이제 기관 투자자들까지도 참고를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 어떤 투자 판단의 지표가 되고는 합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자, 아무튼 펄어비스가 폭락을 했는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대량 매도로 인해 가지고 코스닥 지수의 수급이 왜곡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곡이 되었다. 보시면은 오늘 펄어비스의 이제 장 마감 후의 수급인데, 개인들은 오늘 1,400억 이상을 매수했어요. 외국인들은 오늘 400억 매도, 기관들은 995억 원어치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오늘 코스닥 전체, 코스닥 전체 외국인들 매도세가 얼마였냐면은 122억 매도세였었어요. 122억 매도세. 그러니까 이 펄어비스의 매도 분을 제외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거의 300억 정도, 300억 좀 안 되게 오늘 코스닥 순매수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펄어비스가 어떤 섹터에 들어가 있냐면 디지털 컨텐츠라는 섹터에 이 펄어비스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디지털 컨텐츠 섹터 쪽으로도 외국인 매도세가 360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기관 매도세도 약 1,000억 이상이 잡혔죠. 맞죠,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기관 매도 990억, 외국인 400억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섹터 전체적으로도 펄어비스의 매도세가 상당히 컸다. 이걸 감안하면 디지털 콘텐츠도 오늘 외국인 순매수로 잡히는 게 맞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 하여튼 뭐 오늘 펄어비스로 인해서 지수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수급도 살짝 왜곡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같이 이제 지수가 빠졌을 때, 지수가 하락했을 때에, 코스닥 지수가 빠졌을 때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주면, 그러니까 순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펄어비스 때문에 순매도로 잡히긴 했으나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펄어비스 제외하면 순매수로 봐야 한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나스닥이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올해 1월 달부터요 이제 수많은 폭락장이 있었었는데 제가 잠깐 표를 보여드릴게요. 정말 엄청나요. 폭락이 1월부터 장이 정말 심각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국면인데요. 네, 잠깐 보시면 정말 심각합니다. 화면 잠깐 보시죠. 자, 화면 보이시죠? 네. 자, 이게 이제 1월 달부터예요. 작년 12월 해가지고 이제 1월부터인데 빨간색 배경은 나스닥 종가가 마이너스 2% 이상 빠진 거고요. 녹색 배경은 나스닥 종가보다 코스닥 종가가 더 많이 빠진 거를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표시를 한 거예요. 네. 비교를 좀 한번 해보자고요. 비교를 해보면 자 1월부터 보면은 우리 나스닥보다 우리 코스닥이 많이 빠질 때가 제법 있었어요. 1월달 정말 안 좋았었죠. 1월 하락폭만 본다라면 1월 고점 대비 최저점까지 1월 저점까지의 하락폭만 본다라면 코스닥이 1등이었습니다. 하락률 글로벌 하락률 1등이었어요. 2월 3월까지 보면은 나스닥이 1등이었고요. 러시아 제외하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 하락률 종가를 보세요. 2.4%, 3.3%, 3.7% 그러다가 얼마 전에 3월 8일에 3.6% 그리고 4월 달에는 다 2%대였었거든요. 근데 3.9% 딱 찍힌 거야. 아침에 딱 보니까. 처음이죠.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지난 3월 6일. 3월 6일 날 3.6% 그리고 3월 7일 날 1.2% 있었었거든요. 3월 7일이 아니죠. 2월 4일 날. 네.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처음입니다. 맞죠?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네.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3% 이상 급락했을 때는 3% 이상 빠졌을 때 우리 증시는 올랐고요. 근데 요거는 사실 구정,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구정 이슈가 있어가지고 키 맞추기 때문에 구정 동안에 해외 증시는 올랐는데 우리는 못 올랐거든요. 구정 연휴로. 그래서 그게 이제 뒤늦게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고. 네. 3월 8일에도 3.6% 급락을 했는데 우리는 덜 빠졌어요. 그죠? 덜 빠졌어요. 그리고 오늘도 3.95%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나스닥 대비는 상당히 선방을 한 셈이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보면은 아침에 일단은 뭐 거기다가 그냥 하락률로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빠진 건데 전저점까지 이탈을 해버렸으니까 야 이러다가 이제 신저가 나오는 거 아니냐, 신저가 폭락 나오는 거 아니냐, 다들 이제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어떤 이제 사례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뭐냐면 자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가볍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존버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제가 만든 이제 존버 시그널인데 지난 1월 달과 2월 달에 나스닥 지수의 그 진바닥을 잡아냈었던 그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1월에도 진바닥이다. 2월에도 또 3월 달에 쌍바닥 찍었을 때도 진바닥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여기에는 적중을 했었던 적중을 이제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 바닥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바닥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지난 1일에요. 지난 1일에도 방송을 했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자, 지난 1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제 노란색 좀 보겠습니다. 미증시 예상 시나리오. 자, 1일 방송분입니다. 그때 제가 월요일 밤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 높다. 실제로 빠졌죠, 미국. 유로방은 그때 이제 인버스 수익 실현했어요. 유로방은 금요일날 인버스 강력 배팅 30% 질렀기 때문에 월요일에 우리는 수익 실현했습니다. 네, 했고 여기 이제 미증시는 월요일에 빠졌습니다. 빠졌고 설사 저점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금방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저점이 깨질 가능성도 전 사실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저점이 깨졌죠. 네, 깨졌고 제가 그 코스닥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폭풍전야 형광 시그널이 지난주에 출현을 했는데
하락할 확률은 100%다. 짧게는 2, 3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빠질 수 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2, 3일 정도를 예상한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만약 전저점 및 61선, 코스닥의 경우에 61선이 깨지게 되면은 894에서 897까지도 밀릴 수 있다. 추가 조정이 염두에 둬야 된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일단 저점 깨졌죠. 네. 저점 깨졌고 저는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고, 반등이 나올지는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폭풍 전야 형광 시그널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 코스닥 차트 보시게 되면은 요거예요. 자, 형광 시그널이 떴죠. 네, 이겁니다. 요거 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는 뭐 2, 3일 정도 이상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 라고 코멘트를 해드렸었거든요. 실제로 이거 뜨고 나서 하루 빠졌죠. 빠졌다가 반등 또 한 번 더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2, 3일 빠진 거예요. 딱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이 정도가 마무리가 되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1선 깨지면은 894에서 897까지는 밀린다. 역시나 오늘 894 이탈을 했죠. 네, 물론 좀 더 밀리기도 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 말씀드린 가격대 위로 마감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다시 돌아와서 자, 일단은 나스닥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존버 시그널이 뭐길래 존버 시그널이 뭐길래 제가 여러분들께 반등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사례 분석 잠깐 보겠습니다. 아침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리뷰 해본다고 생각하세요. 자, 2000때는 바야흐로 2008년도 9월 17일 금융위기 초입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이후로 지금 글로벌 증시는 완전 폭락을 했어요. 어마무시하게 빠졌죠. 근데 그때 이제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요. 그 전에 2008년 1월 달에 여기 보라색 보세요. 보라색이 이제 존버 시그널 2예요. 그러니까 존버 시그널도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일반적인 조정에서 이제 1단계가 뜬다라고 한다면은 좀 심한 조정에서 2단계가 뜨거든요. 2단계가 떴죠. 뜨고 나서 반등, 그리고 다시 한번 저점이 깨졌습니다. 여기 깨졌습니다. 깨지고서 또 반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선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냥 존버 시그널 2가 아니라 상승 추세에서, 자, 적어드릴게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자, 상승 추세에서 자, 강한 상승 추세 후에 그러니까 쭉쭉 올라가다가 급락을 하는 거예요. 급락을 하면서 이 보라색의 존버 시그널 2가 뜹니다.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쌍바닥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쓰리바닥 등 다중바닥을 만들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저점이 깨지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점이 깨졌을 때의 패턴을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주식은 확률 게임이니까, 그죠? 이런 과거 사례 없이 그냥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는데 마이너스 4% 가깝게 폭락을 했고 저점이 깨졌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눈앞이 캄캄하거든요. 야, 이러다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 되게 두려울 수가 있거든요. 예. 물론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뒤져보는 거고 거기서 확률을 끌어내는 건데,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뭡니까? 분석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해보니까 2008년도 이제 그때도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때는 뭐 글로벌 경기가 이미 꺾이고 있었을 때예요. 이미.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을 텐데 그때도 저점이 깨지고 나서 깨졌죠. 분명히 깨지고 나서 급반등. 또 깨졌어요. 또 깨졌는데 또 급반등. 그다음에 여기서 또 깨집니다. 이 장대 연봉 나오죠. 이게 이제 4.9%짜리예요. 나오고 나서도 결국에는 급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금융위기 초입이기 때문에 지금과 경제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참고만 하는 거죠. 다음입니다. 2010년 6월인데요. 2010년도 그 당시에는 이제 5월부터 급락을 했는데 그때 이제 유로존의 재정 적자 문제가 크게 화두가 됐었어요. 뭐 그리스, 스페인, 뭐 프랑스 등등, 네,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
이러다가 뭐 유로존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그래도 글로벌 경제의 한 축을 담당을 하는 유로존이었기 때문에 유로존이 흔들린다는 것은 당연히 글로벌 증시의 큰 위기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미국도 뭐 글로벌 증시가 다 폭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세요, 핑크 뜨죠? 이2 뜨죠? 투고 나서 저점 이탈했죠? 이탈하면서 한 번 더 떴어요. 그리고 반등 나오죠? 여기서 또 저점 또 이탈합니다. 어떻게 돼? 또 반등 나오죠. 예. 그러니까 저점 이탈을 할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증시 폭락 배경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다들 처음 겪어보는. 그 전에 코로나 팬데믹도 다들 처음 겪어봤고,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상 초유의 급등 랠리도 겪어봤고, 그 이후에 또 인플레이션도 지금 다들 처음 겪어봐요. 이런 인플레이션은. 맞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다들 처음 겪어보는 악재였었어요. 이 보라색 시그널이 뜰 정도면 다 메가톤급 악재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많이 빠진 거예요. 네. 웬만하면 저기 안 뜹니다. 아무튼 뜨고 나서 저점이 깨졌는데 역시나 이때도 반등이 나왔더라. 그 다음에 이제 2011년 10월입니다. 일단은 먼저 2011년도 8월 달에는 미국의 글로벌 경제대국인,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 이것도 다들 처음 겪어본 악재였던 거죠.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보라색 나오고서 반등, 또 급락 나왔는데 전저점 부근에서 보라색 뜨고서 또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빠졌는데 여기서 저점을 이탈한 거예요. 깨졌죠. 근데 깨지고 나서 역시나 반등이 나왔어요. 맞죠? 그 다음에 2016년 2월. 이때도 이제 글로벌 증시가 글로벌 경제 우려,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국제효과도 있었고 뭐 중국 경제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텐데요. 그 전에 먼저 2015년 8월 달, 2015년 8월 달에 중국의 경제 우려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중국이 지금과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도 중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 위안화를 평가 절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걔네가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출에 조금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무역 수지를 좀 더 낮게 하기 위해서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렸어요. 아무래도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은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국가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글로벌 경제에,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던 거예요. 왜냐? 어쨌거나 전체 글로벌 경제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이잖아요. G2 국가 중 하나. 중국이 경제가 안 좋아서 얼마나 안 좋으면은 위안화를 저렇게 평가절하를 하겠느냐, 연속으로. 이런 것들이 조정의 빌미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또 글로벌 투자자들이 처음 겪어본 악재가 나와서 이렇게 핑크색이 떴던 거죠. 뜨고 급반등이 나왔다가 한참 있다가 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또 저점이 깨져버립니다. 하지만 저점 깨진 이후에 역시 급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네. 팩트죠.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처음 겪어보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살인적인 물가 상승, 네, 거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마침 중국의 상해 뭐 베이징 등등 여러 주요 도시들 봉쇄 조치에 따른 중국 경제 침체 우려. 중국 경제가 침체가 되면은 글로벌 경제도 침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중국이 1등이거든요. 수입과 수출 측면에서 중국이 1등이고요. 2위가 미국이에요. 무시할 수 없죠. 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 증시는 폭락합니다.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네. 물론 최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국의 봉쇄 조치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버텨주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죠. 왜? 골이 깊은 산이 높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우리는 골이 깊었잖아요. 이전까지 1월달 폭락까지 골이 상당히 깊었었기 때문에 뭐 중국 우려, 뭐 미국 경제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있어도 상대적으로 잘 버텨왔던 거예요. 좋은 거죠. 네. 아무튼 다들 처음 겪어보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런 악재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 상황에 또다시 저점 이탈하는 사례가 생겼다는 거죠. 저번에도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존버2 떴죠? 뜨고 나서 저점 이탈. 이때 제가 진바닥이라고 했습니다. 올라간다.
옥신 올라갔고, 이때도 저점 살짝 이탈했어요. 역시나 이때도 제가 진바닥이다 올라갔어. 이번에도 역시나 저점에 이탈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반등 나온다 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 예상이 빗나가서 오늘 하루 더 빠질 수 있어요. 전 신이 아니니까. 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본다면, 주식은 확률 게임이니까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 지금 이제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팬데믹 이후로 첫 금리 인상을 지난 3월 중순에 했어요. 그죠? 근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첫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섰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못해도 그 경제 침체는 대부분 한 2.5%에서 3%대? 네. 그때쯤 됐을 때에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는. 아까도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리가 2% 3%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대출이자 부담되고. 일단 그게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 비용 조달 우려 이런 것들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있고 실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면 고용 시장이 위축이 될 수가 있고, 네. 가게가 살아야지 또 그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가게 입장에서도 대출 다 끼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다 대출 받잖아요. 많은 그 시민들도 보면은. 근데 그 대출이자가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여력도 줄어드는 거예요. 아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여러모로 안 좋아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대부분 2.5%에서 한 3%대 그 전후로 올라갔을 때 경기가 침체 국면을 겪었거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금리를 지난번에 0.5bp밖에 안 올렸다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로 금리라는 것은 0에서 0.25란 말이에요. 근데 저번에 이제 3월 달에 50bp를 올렸잖아요. 그죠? 50bp 올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0.5에서 현재 0.75가 된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이번 5월 달에 50bp를 올리느냐 혹은 75bp를 올리느냐,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현재 확률상으로는 50bp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우세하긴 합니다만은, 예. 아직 2.5%라든지 3%까지는 한참 남았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 2.5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너무 선반영해가지고 마치 글로벌 경제가 이미 꺾인 것처럼 보는 시각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주가를 급락시키는 것도 저는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5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 그 FOMC 회의, 그죠? 거기서 금리 인상은 최소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을 해줘야 된다. 정말로 50bp를 올리는지, 올리게 되면은 75bp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어떤 안도랠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을 해줘야지. 아직 금리 인상도 안 했는데, 겨우 한 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마치 뭐 2번, 3번, 4번 올린 것 마냥, 네, 글로벌 경제 침체로 몰고 가는 것은 조금 과하다라는 저는 판단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 과거에도 존버2 출연 후에 저점이 있다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만은 100% 확률로 급반등이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 심지어 역사상 최악의 금융위기 직전에도 급반등이 나오고 다시 빠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미증시 3.95% 1월부터 봤을 적에 최고로 많이 빠졌는데, 심지어 꼬리도 안 달렸어요. 꼬리는 안 달렸는데, 어쨌거나 2일 전후로, 네, 빠르면 오늘 밤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 있고요. 설사 뭐 오늘 밤이 아니더라도 내일, 그죠? 하루 이틀 전후로 받는 가능성이 전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라면은, 지금 우리 해외 증시 보시면, 그러니까 나스닥의 경우에는 종가가 꼬리가 하나도 안 달렸어요. 그죠? 꼬리가 안 달렸는데, 나스닥 선물과 연계해서 좀 보게 되면요, 나스닥 선물은 아래 꼬리가 달렸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나스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5시에 마무리가 돼요. 마감을 합니다. 근데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5시 반인가 6시 정도에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나스닥 선물을 꼬리가 달렸다라는 것은 나스닥 마감하고 나서 나스닥 선물이 급반등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쵸? 네. 급반등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근데 아마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어닝이 좀 괜찮아가지고 그런 영향도 조금 있었을 거예요. 어찌됐건 나스닥 선물은 꼬리가 달렸다. 자, 그리고 이제 나스닥 선물을 좀 볼 텐데,
이 말씀드렸던 이 미국 존버 시그널 2 요거는요 나스닥 선물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네. 나스닥 지수나 나스닥 선물이나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여기도 적용이 된다. 보시면 과거에 이 보라색 시그널 잘 봐주세요. 이때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고요. 그 전까지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보라색 시그널이 뜨는 족족 급반등이 나왔음을 맞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무슨 게임이다? 확률 게임이다. 맞죠? 이때 코로나 팬데믹 초기 국면에서도 보시면은 뜨고 나서 급반등이 나온 다음에 빠졌어요. 그죠? 네. 그리고 지난 1월 뜨고 반등 또 뜬 거죠. 그래서 나스닥 선물도 마찬가지로 저점이 깨졌어요. 살짝 나스닥과 마찬가지 깨졌습니다만은 여기서 보라색이 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선물이 살짝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나스닥도 저점이 깨진 상태이긴 하지만 나스닥 선물에서 이미 존버 시그널 2가 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스닥도 뜬 거나 마찬가지다. 참고로 나스닥 지수는 여기서 이제 한 1점 몇 프로 빠지면은 이 보라색 시그널이 뜨게 됩니다. 나스닥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나스닥 선물이 자 빠르면 금일 밤 늦어도 121 전후로 급반등 가능성 농후. 네. 사례 분석 결과 과거 사례에 따르면은 반등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냥 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가 여러분 반등 나올 겁니다 존버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은 아무도 안 믿겠죠. 좀 뭔 헛소리 하냐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거기에 맞게끔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판단이 여러분께서 하시되 과거 사례는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음 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 이제 중국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우리나라가 중국 증시에도 큰 영향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중국을 증시를 보게 되면 중국도 마찬가지. 네, 짜잔. 오늘 아침에 제가 중국 증시 반등 가능성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네, 오늘 2.5% 급등으로 마감을 했어요. 맞죠? 여기도 근데 중국도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존버 시그널이 떴어요. 근데 이게 자주 뜨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보세요. 보이시나요? 자 2018년도에도 초반에 뜨고서 급등이 나오죠. 그리고 19년도 18년도에도 뜨고서 급반등 뜨고서 급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3월 중순 왜 빠졌다고요? 그때 선전 봉쇄. 다들 위드 코로나 하고 난리인데 왜 중국만 봉쇄하고 난리야 하면서 네, 폭락을 했었더랬죠. 그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근데 어떻게 됐다? 반등이 나와버렸다.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아무튼 떴기 때문에 중국은 저는 마침 또 이제 오늘 뭐 락다운 완화 가능성 그런 뉴스도 나와서 반등 나오기는 딱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받는 가능성 매우 높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네. 미국과 똑같아요. 빠르면 금일 장중에 말씀드린 대로 급반등 성공. 네. 추가 반등 가능성 농후. 추가 반등 가능성 농후하다. 그래서 나스닥도 얼추 바닥을 찍은 듯하고 중국도 바닥을 찍은 듯하고 이제 누구 차례예요? 한국이에요. 그죠? 네, 한국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 나스닥이 반등이 확실시 된 건 아닙니다. 오늘 밤 봐야죠. 네, 봐야 되는데 저는 뭐 설사 오늘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걱정은 안 해요. 네. 왜냐면 1일 전후 그러니까 제가 반등 나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야 오늘 반등 나온다며 왜 안 나와? 이렇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0% 오늘 올라온다 100% 오늘부터 올라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확률상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밤이 될 수도 있고 설사 내일 밤 안 나오면 내일 모레 글피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중요한 건 과거 사례 분석상 시그널 이후에는 반등이 100% 나왔다는 거죠.
유두리 있게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우리 한국 증시를 볼 텐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되게 우리 증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왜냐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자, 우리 월요일날 어땠습니까? 월요일날. 4월 25일날, 월요일. 그때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자, 이거 적어드릴게요. 자. 자, 보시면은, 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나스닥이 2.5% 급락을 한 이후였어요. 그죠? 나스닥이 2.5% 급락을 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 월요일 증시를 맞은 겁니다. 그리고 장중에 어땠냐면 우리는 1.4%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고 종가가 2.49%로 마감을 했어요. 2.49. 그죠? 근데 오늘은 어땠어요? 오늘은 나스닥이 3.95%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시초가는 똑같이 1.4%로 출발을 했고요. 저가는 월요일에는 2.49%까지 빠졌는데 오늘은 2.44%까지 빠졌고 종가는 심지어 훨씬 더 줄었어요. 하락폭이. 월요일에 비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스닥이 2.5% 빠졌을 때는 우리가 2.5% 빠졌고 당연히 오늘은 나스닥이 3.9% 빠졌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오늘은 최소 2.5%에서 한 3%까지 빠지겠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1%대로 끊어버렸다라는 거죠. 이것도 펄어비스의 급락이 있었던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펄어비스 코스닥 150 종목 있잖아요. 게임 섹터 내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에요. 펄어비스가. 근데 그 펄어비스가 24% 급락을 한 게 오늘 코스닥에 충분히 상당 부분 반영이 됐거든요. 수급도 그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6% 끊었다는 것은 엄청 잘 버틴 거예요. 그죠? 진짜 잘 버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코스닥을 진짜 이 정도면 최고다. 기대 이상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펄어비스 코스닥 게임 섹터 시총 1위 펄어비스 마이너스 24% 급락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월요일보다 덜 빠졌음. 매우 긍정적이다. 맞죠, 여러분들? 제가 억지 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상식적으로 잘 버틴 거 맞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이걸 떠나서도 이때까지 코스닥 지수가 보여주었던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나스닥이 3% 빠지고 2% 빠지고 빨간색을 보세요. 빨간색을 많이 빠졌을 때 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나스닥보다 선방해 왔다. 대체적으로 3.6% 빠졌을 때 우리는 1.3% 빠지고 2% 빠졌을 때 우리는 약보합이었고 2% 빠졌을 때 1% 빠졌고 2.2% 빠졌을 때 1.6%, 0.8%, 0.3%, 0.7%. 오늘은 1.6%. 네. 전반적으로 상당히 양호하죠. 전반적으로. 지난 1월달이 어땠다고요, 여러분들? 1월달은 우리가 가장 많이 빠질 때였는데 그때는 보시면은 보세요. 보시면 여기 녹색이 많죠. 나스닥보다 더 많이 빠질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종종 있었어요. 종종.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근데 갈수록 그런 게 줄어들고 있다. 갈수록.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달에 제가 이런 조짐을 이제 발견한 게 언제냐면 2월부터예요. 2월부터 보시면은 나스닥이 막 급락을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네, 이렇게 플러스가 날 때가 많은 거죠.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기록을 했는데 우리는 플러스가 나고 혹은 덜 빠지고 플러스 나는 이런 케이스가 조금씩 보이더라. 그래서 제가 2월에서 3월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코스닥 시대다. 이제는 코스닥 쇼타임이다. 한동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역시나 적중했죠. 예. 나스닥과 코스닥 차트만 비교해봐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찌질할 땐 진짜 찌질하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찌질할 땐 정말 찌질해요. 나스닥. 그죠? 네, 코스닥, 나스닥이 아니라.
나스닥이 실제로 작년 11월까지 신고가를 기록을 할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 코스닥은 작년 8월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그 이후부터 고점을 계속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어때요? 나스닥보다 많이 빠졌던 거죠. 이것만 봐도. 그리고 1월 달에도 제일 많이 빠졌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그동안에 나스닥이 코스닥이 찌질이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찌질이 역할을 끝냈고 이제는 역할 교체 한 거죠. 예. 그런 흐름이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겠고요. 이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흐름이 나스닥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몇 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진 않아요. 안타깝게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끝이 나게 되면은 언젠가는 나스닥보다 우리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진 타이밍이 분명히 와요. 옵니다. 네, 준비하셔야 돼. 제가 제 빅데이터에 따르면, 네, 과거 사례 이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코스닥보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이제 한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스닥이 한번 강할 때가 있으면 또 코스닥이 한번 강할 때가 있고, 또 코스닥 쇼타임 지나가면 또 나스닥 쇼타임이 오고 이런 거거든요. 순환매예요, 순환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덜 빠지고 좋은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올해 뭐 한 글쎄요, 여름 전후? 7월달 전후로 한번 크게 또 빠진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4월 말이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는데 또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제가 시황을 잘 보니까 그때 가서 제가 좀 조짐이 안 좋다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언젠가 또 한번 옵니다. 이런 흐름이.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보자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해되신 분들은 우리 1번 한번 눌러보도록 할까요? 1번.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이해되신 분들은 1번 눌러볼게요. 이해되셨으면 1번 눌러보세요. 이해되셨나요? 네. 도움 되셨죠? 재미있습니까? 네, 우리 다같이님, 펄어비스는 더 빠질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대표님. 사실, 글쎄요, 지금 여기 우리 다같이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펄어비스 보유 중이신가 봐요. 힘드시죠? 잠깐만요. 펄어비스 분석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게 사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니라, 이슈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그죠? 이슈 때문에 빠진 거라 솔직히 분석하는 게 예측하는 게 쉽진 않아요. 예, 쉽진 않고 잠깐만. 단순히 차트 분석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얘는 차트로만 분석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잠깐만요. 제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은 제 기준으로 봤을 적에 맥점이 74,000원, 75,000원 부근이 맥점이었어요. 제 기준입니다. 요 정도가 이제 이 부근이 맥점이었다. 왜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요 정도가 되죠. 여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과거에 여기서 저항을 받고요. 이 부분에서, 그죠? 그리고 이제 시초가 갭을 띄웠는데 대량으로 빵 터졌어요. 보시면, 그죠? 이때 대량을 빵 터지고서 신고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대량을 터졌을 때 이 종가 부근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갔단 말이지. 네. 그리고 이제 진짜 한번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 전에 여기도 대량을 빵 터져주는데 여기도 이 시초가 부근 그리고 시초가 전에 저항받죠. 네, 저항받고 이 시초가 부근 또 지지도 받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오랜만에 이 가격이 떨어진 건데 차트상으로만 본다라면은 그냥 뭐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차트상으로 본다라면은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 자리예요. 하지만 워낙에 실명 매물이 많이 쏟아진 터라 쉽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디까지 반등 나올지도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등 나오는 걸 보고 판단해야지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솔직히 가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 꾸준히 스테디하게 꾸준히 빠진 상태라면은 반등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오늘 한 번에 빠져버린 거잖아. 그래서 그게 좀 어렵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 그리고 여튼 검은사막 모바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얘가 쭉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실망감을 바뀌어버렸으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네. 자, 아까 제가 살짝 설명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동안에, 설명드렸었구나. 4월달 들어가지고, 코스닥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 게임주들이 3개가 있어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여기 보시면, 자, 이 디지털 콘텐츠라는 지수가 있는데, 여기에 게임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디지털 콘텐츠 내에서 시가총액 1등, 2등, 3등이 뭐냐면은 바로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예요. 그죠? 근데 보시면은 자, 펄어비스는 이제 오늘 빠졌죠. 카카오 게임즈 보이시나요? 그리고 위메이드 보이시죠?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코스닥 내에서 코스닥 시총 상위 3대장, 코스닥 게임 3대장이 이미 4월 초부터 다 빠지고 있었어요. 금리 인상을 빌미로 성장주가 다 박살이 났다고. 펄어비스 혼자 버텼거든요. 왜? 검은사막 모바일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다른 애들이 빠졌던 거 얘는 이제서 뒤늦게 반영이 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4월 고점 대비 저점 하락률로만 따진다면 지금 펄어비스가 1등입니다. 펄어비스가 1등이고 2등이 지금 위메이드고 3등이 카카오 게임즈거든요. 근데 저의 개인적 소견으로는 이 게임 섹터 자체의 조정은 거의 끝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펄어비스는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검은사막 모바일이 이제 막 런칭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매출 순위의 변동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입소문이 날 수도 있는 것이겠고 하루만 가지고서 결과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사실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게임성이 괜찮다고 하면은 서서히 입소문 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하락은 조금 전 개인적으로 과하다고 보고요. 단순히 아무튼 뭐 섹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키 맞추기를 했다. 드디어 혼자서만 안 빠지고 있었었는데 드디어 오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키 맞추기가 되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따른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왜? 제가 이때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던 대로 지수가 전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빠르면 오늘 밤부터 나스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게 보세요. 지난 1월달, 2월, 3월달에 3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상해 종합지수가 존버 시그널 2개 뜨고서 반등. 이때 글로벌 지수 다 올라갔죠. 미국도 올라가고 한국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거든요. 맞습니까? 결국 지수 반등이 관건이에요. 네. 지수가 반등이 나올 차례가 되면 종목들도 올라갈 거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지수와 함께 빠졌던, 특히나 지난 1월달, 2월달에 여러분들 1, 2월달에 우리 유로방이 뭘로 수익을 많이 냈었냐면 성장주들을 많이 먹었거든요. 1, 2, 3월달에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할 적에 우리 유로방은 그때 뭐 카카오 게임즈도 많이 먹었고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되게 많이 했어요. 성장주로 주로 많이 먹었거든. 그리고 위메이드도 먹었었고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아프리카 TV,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그리고 저기 비트코인 관련주, 블록체인 관련주, 저기 비덴트, 이런 성장주들을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많이 먹었다고. 그래서 1월달에 가장 많이 빠졌던 게 성장주였다 보니까 성장주들의 반등도 셌던 거예요. 2월달, 3월달 그때쯤에. 최근에도 성장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펄어비스도 성장주거든요. 그래서 제 예상대로 만약에 진짜 글로벌 증시가 진바닥을 찍은 게 맞다라면, 단기 진바닥을 찍은 게 맞다라면, 게임 섹터도 최근에 가장 많이 빠졌으니까 펄어비스도 이런 반등에 힘입어서 내일부터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변수가 있죠. 또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질문하셨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됐나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저번에도 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2월, 3월 달에 제가 무료 카톡방에서 무료 추천주로 드렸던 게 이제 뭐 많은 종목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였었어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수의 상승이 예상이 될 때는, 지수가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될 때는요, 그냥 깔끔하게 레버리지 사는 게 최고예요. 레버리지 사는 게. 왜냐? 이유가 뭐냐? 자,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는 것은, 코스닥, 그러니까 여러 섹터가 있는데, 섹터별로 이제 우량한 기업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으면 섹터별로 시총이 높거나 우량한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총 150개를 모아서 ETF 지수 만든 거예요. 네, 만든 건데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코스닥에 1,400개가 넘는 종목들이 다 올라가진 않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 종목들이 다 오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지수는 올라갈 것 같은데 종목을 뭘 살지 조금 애매하다. 나는 뭘 살지 모르겠다. 그럴 땐 차라리 지수 오를 때 100% 올라갈 수 있는 레버리지를 사라. 이게 정답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레버리지 추천드렸던 것들은 거의 뭐 적중률이 거의 100%예요. 거의. 왜냐면 지수 뭐 저점에 잘 잡아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도 제가 종가에 우리 무료 카톡방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추천을 드렸어요. 오늘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종가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무료 카톡방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예탁금 제한이 있어요. 예탁금이 제가 매매하는 입장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한 뭐 1,500인가 뭐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레버리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탁금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레버리지가 아닌 일반 코스닥 150. 요거 이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종가 이제 3시 27분경에 종가 매수 하시라고 사인을 드렸던 겁니다. 레버리지 내지는 일반 코스닥 150을 사셔라. 지수의 반등이 저는 높다, 지수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밀릴 경우에는 추가 매수 할 예정이고요. 네, 이대로 그냥 오늘 종가 매수 사인을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지금 나스닥 시작했나요? 미국 봅시다. 제발 올라야 될 텐데 오르고 있나? 제발 예상이 맞았으면 좋겠네요. 어이구, 물론 뭐 아직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은 네 역시는 역시죠. 네. 일단은 상승 출발입니다. 빨갛네요. 기분 좋죠? 네. 좋다. 참고로 오늘 유로방은 레버리지 많이 샀어요. 유로방은 레버리지 좀 샀거든요. 네, 일단은 나스닥 0.9% 1% 정도 가깝게 상승 출발을 했네요. 종목도별로 한번 볼까요? 마텔 급등이고, 빌리빌리 중국 게임주죠. 네디주도 중국 게임주고요. 네, 네, 좀 올라갔고,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테슬라도 올랐나?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더 올라갔네요. 네, 아무튼 뭐 좋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만 이제 마무리되면은 내일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다들 이제 또 궁금해하실 부분이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다라는 것을 깜빡을 했는데, 그럼 이제 한국 증시가 제 예상대로 정말 바닥을 찍었고,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찍었고 반등이 나온다라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이거 궁금하시죠? 그죠,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들?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말고 요건 이제 제가 향후 무료 카톡방에서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미 이제 무료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리딩을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아직 카톡방에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 카톡방 여러 개가 있어요. 리딩 내용이나 뭐 추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입장에 계신다면 거기 계시면 되고요.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특공개미 TV를 검색하시면은 제 카톡방이 나올 거예요. 참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렇게 입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자, 네, 밀당이죠, 밀당이죠. 그래서 코스닥이 사실 그렇잖아요.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부터 정말 또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들으세요. 4월달에 많이 물리셨죠, 그죠? 4월달 하락장으로 많이 물리셨을 텐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은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2월 3월달에 우리 이제 유료 회원님들께 리딩했던 방법이에요. 네, 방식 그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니까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따라해 보시기 바라고. 자,
일단은 중요한 것은 지수가 이제 진바닥을 찍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제 나름대로 오늘 진바닥 시거 나름대로 진바닥일 확률 높아 보이는 그런 시그널을 떴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할 텐데,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대략적으로 느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나스닥은요, 지금 뭐 반등 출발을 하긴 했어요. 제 예상대로. 네, 쭉쭉 올라간다. 좋다. 1%까지 가네요, 지금. 자, 지금 나스닥이 고점을 낮췄거든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저점은 어떻습니까? 저점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서 살짝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번에도 저점을 살짝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점도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같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대충 답이 좀 나오지 않나요, 지금? 조금은 나오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튕기고 또 한번 올라갈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 잘 가면은 여기고 못 가면은 중간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보셔야 돼. 네. 대략적으로 느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느낌만.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4월달에 많이들 물리셨을 텐데 종목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부터 5월달에 여러분께서 취하셔야 될 전략은 뭐냐면 올라오면은 일단은 비중을 줄여라. 4월 가장 좋은 것은 3월달에 줄이는 게 제일 좋았죠. 그죠? 3월달에 제가 그때 그 4월달에 주식 비중 안 줄이면 피똥 싼다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3월달에 줄였으면 가장 좋았을 테지만 그게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기회 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줄일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무조건 존버를 해야 되고요. 매수 여력이 있으면 뭐라도 사야 됩니다. 사야지 조금이라도 계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소중한 반등이 나올 텐데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이 골든 타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 반등은 나오는데 제 예상이 맞다면 이게 진바닥이라는 반등이 나올 텐데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맥점이 딱 보이는 맥점이 여기에요. 자, 됐어. 주식은 아는 만큼 벌어요, 여러분들. 네. 일단은 딱 보이는 게 여기잖아요. 요 정도. 여기가 나름대로의 어떤 중심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왜냐면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다가 지지받고 또 이탈했다가 여기서 또 한번 저항을 확인하고요. 그죠? 지지받고 저항받고. 네. 그 다음에 3월달에 이제 다중바닥을 완성하면서 돌파를 했죠. 돌파하면서 추가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 또 이탈했다가 여기서 또 한번 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나스닥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가격대가 돼요. 지금 이제 12,000 우리 어제 종가가 12,490이었었는데 자 12,490포인트에서 대략 뭐 13,700포인트 전후가 될 것 같아요. 13,700 전후까지 하게 되면은 대략 10%예요. 그러니까 이 10%까지의 상승이 뭐 다이렉트로 한 번에 나오진 않겠죠. 물론 이거보다 못 갈 수도 있어요. 못 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면 21선이 내려오고 있거든 지금. 21평선이 21선과 60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상당히 강력한 저항대가 될 거라고. 예. 그러니까 잘 가면 지금 10% 정도입니다. 잘 가면. 맞죠, 여러분들? 잘 뽑아주면 10%고요. 더 잘 가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5월 5일날 FOMC 회의 전까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FOMC 회의 전까지 만약에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은 선반영되었다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한번 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5월 5일 전까지, 즉 회의 결과 나오기 전까지 스무드하게 아주 그냥 적당히 올랐다, 그죠? 적당히 올랐다 하게 되면은 이 금리 인상 발표 이후로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참고로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이틀 전부터 올라갔죠. 올라갔고 금리 인상 50bp 인상하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일단은 여기는 슈팅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한 번 더 보시면 여기 자, 큰 그림 좀 그려보면은요. 나스닥이 지난번에 중장기평 때렸죠. 급 나간 다음에 중장기평 240선, 200선 때리고서 빠졌어요. 이번에도 또 240선 때리고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이 진짜 중요한 거야. 왜냐면 얼마 전에 얘가 60선에서 저항을 받아버렸거든.
그죠? 그러니까 중장기 평선은 무조건 뚫어주는 게 좋아요. 이거 못 뚫으면 좀 곤란해져. 그래서 이번 반등 구간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뭐다? 자, 제가 며칠 조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대략 이번 장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60일선 돌파 여부예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도 60선 돌파 실패했다, 그럼 다시 한번 또 다중바닥 찍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한 건 무조건 빠지긴 빠진다. 그러니까 여기를 찍고 빠지냐, 여기 찍고 빠지냐, 여기 찍고 빠지냐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빠지긴 빠진다. 왜 빠질까요? 이유가 뭘까? 지금 나스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을 낮춘 상태예요. 추세 전환의 기본은 뭐다? 추세 전환의 기본은 저점을 높이는 거예요. 그죠? 고점과 저점을 높였을 때 비로소 추세 전환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나스닥은 지난번에는 고점을 높였어. 하지만 이번에는 저점을 낮췄거든요. 어쨌거나 이것도 주포들의 의도예요. 의도가 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네.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높여주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 이 투자자들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야, 나스닥이 현재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애매한 거야. 만약에 여기서 저점을 높인 채로, 그러니까 여기죠, 이날이면은 저점 높인 거잖아. 여기서 추가 반등이 나왔으면 야, 저점 높였다. 이렇게 되면은 고점도 높였고 저점도 높인 거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상승 추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얘네가 페이크를 한 번 더 줬어요. 저점 깼다고. 깼기 때문에 야, 이렇게 되면 애매한 거야. 저점 높이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어떤 매수세가, 후속 매수세가 유입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이해가 되셨으면 7번 눌러보겠습니다. 7번. 우리가 어떤 원리, 주가의 상승 원리, 그죠? 추세 전환의 원리만 알아도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원리를 우리가 알고서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자, 그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네. 때문에 이대로 계속 원웨이 반등이 나오기를 다들 고대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건 솔직히 쉽지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 고점이 어디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일단 60선, 나스닥은 60선 돌파가 관건이다. 돌파 성공하면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실패하면은 다시 밀릴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때쯤에 제가 아마 유튜브 방송도 할 거예요. 네. 왜냐면은 저항을 받는 것도 모양새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항 받는지 제가 체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올라갔다가 저점을 높이는 이런 그 어떤 조정이 나오고 저점 높인 상태에서 지지까지 예쁘게 받는다라면 그건 이제 완전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럼 이제 나스닥 지수가 대충 이렇다면 우리 코스닥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코스닥의 경우에는 나스닥이 올라가면 코스닥도 일단 반등은 가능하다. 반등 가능한데, 나스닥에서는 제가 60일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닥에서는 21선이 중요합니다. 왜? 제가 저번에 지난주에 20선을 돌파 못해서 부정적이다 말씀드렸었거든요. 역시나 그 이후에 주가가 떡락을 했어. 그죠? 그러니까 20선 돌파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코스닥은요. 내일 60일선 돌파는 뭐 당연히 나오는 거고, 이제 여기 연두색이죠? 연두색이 20선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평선을 돌파 시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뭐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돌파 시도가 나올 건데, 이거를 넘기는 거,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 코스닥 관전 포인트는 20선 돌파 시도. 네. 나스닥 관전 포인트는 60선 돌파 시도가 된다. 자, 적어드릴게요. 자, 코스닥 관전 포인트 반등 구간 21선 돌파. 자, 네. 나스닥 반등 구간 관전 포인트 61선 돌파가 되겠다. 네, 그리고 4월 말부터 5월 초 중순, 네, 중순 조정 파동 가능성 매우 높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초가 될지 아니면은 뭐 5월 초는 아닐 것 같고요. 네, 5월 잠깐만 달력을 보자. 5월 둘째 주 전후가 될 것 같은데, 뭐 첫째 주 내지는 둘째 주 전후.
월 네. 5월 첫째 주에서 월 4월 말에서 5월 첫째 주 내지는 둘째 주 전후로 조정파동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나스닥은 이 경우 저점 높이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자연스러운 조정을 나올 수밖에 없음. 네. 이 정도만 우리 기억하자.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 오늘 추천드려봤고요. 자,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을까요? 두근두근 볼까요 한번? 나스닥 나와주세요. 좋아요. 아직까지는 뭐 장 시작한 지 이제 한 24분 정도 지났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괜찮은 스코어입니다. 1.4%. 네. 1.4% 유지해주고 있네요. 네.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코스닥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있잖아요. 둘을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 어떤 게 많이 올라갈까요? 여러분. 자, 질문입니다. 질문. 퀴즈. 네. 나스닥과 코스닥. 자, 나스닥 vs 코스닥. 어떤 게 더 세게 올라갈까요? 둘 중 어떤 게 더 강하게 많이 오를까요? 나스닥은 1번이고요. 코스닥은 2번입니다. 자, 정답은 몇 번?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나스닥과 코스닥 둘 중에 어떤 게 더 반등이 강할까요? 더 반등이 강할까요? 2번? 코스닥? 다른 분들은 1번? 1번 두 분. 1번 세, 1번이 많네, 은근히. 네, 1번 많고, 1번이 많다. 코스닥도 제법 계시고요. 네, 보니까, 봐봐요. 지금 보니까요. 네, 1번. 나스닥이 많네. 그리고 2번도 제법 많아요. 네, 지금, 1번과 2번이 상당히 많은데, 자, 저 또한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은, 나스닥일 확률이 매우 높죠. 나스닥이 강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왜? 골이 깊으면 산도 높기 때문. 당연한 거예요. 네. 자, 지난 3월달의 반등을 보시면, 여러분들 3월달 반등 보실까요? 하락폭이 누가 제일 많았어요?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해가지고 하락폭이 가장 컸던 게 누구였을까요? 자, 나스닥의 경우에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얘가 20.5%입니다. 그죠? 지수가 가장 안 좋았어요. 3월달에. 맞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순까지 어땠어요? 안 빠졌죠. 네. 그러니까 최대치는 19% 정도 빠졌었어요. 19.7% 빠졌지만은 3월달에는 퍼포먼스가 괜찮았다고. 나스닥이 전저점까지 갔을 때에 코스닥은 전저점까지 안 갔잖아요. 오히려 얘는 저점을 높이고 있었었죠. 자, 그래서 3월 중순 대비 최대치까지 반등을 폭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는 9.99% 올랐어요. 3월 15일 저점 대비. 나스닥은 어떻나 볼까요? 나스닥은 3월 14일 저점 대비 얼마 올랐냐면 16.6% 올랐습니다. 보이시나요? 코스닥은 코스닥은 10% 올랐는데요. 나스닥은 16.6% 올랐어요. 당연히 이번에도 하락폭이 가장 깊었던 누구? 나스닥이. 네, 나스닥은 지금 최근까지 보시면은 14.7% 빠졌거든요. 5점 대비. 그죠? 나스닥 14.7% 빠졌고요. 코스닥은 몇 프로 빠졌느냐? 최고 5점 대비 코스닥은 6.7%밖에 안 빠졌어요. 당연히 반등이 나오게 되면 나스닥의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오늘 유로방은 나스닥 레버리지를 많이 샀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샀고 종가에도 추가 매수를 시켜드렸어요. 제가 유로방을. 지수가 이제 반등이 예상될 땐 지난번 같은 경우에 우리 유로방이 매수했던 나스닥 레버리지는 요건데 요거예요. 요거 우리 오늘 많이 샀거든요.
거래대가 많이 늘었죠. 지난번 반등 때에 나스닥 레버리지가 최저점 대비 얼마 올랐냐면 무려 35%가 급등이 나왔어요. 3월 중순 대비, 그죠? 네. 최저점 대비 35.6%. 엄청 올라갔죠? 그때 나스닥 지수는 몇 프로 올랐다고요? 16.6%.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라간 거지. 2배 이상. 네. 이번에도 나스닥 레버리지 산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지금 나스닥 반등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이 제발 부디 내일 아침까지 유지가 되기를 혹은 더 많이 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이렇게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오늘 많이 도움 되셨나요,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어? 재미있으셨나요? 네. 배우는 거 많았죠? 이렇게 오늘도 알차게 방송을 했던 것 같고요. 진심으로 경청해 주셔서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특공개미TV 많은 사랑,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공개미TV 무료카톡방 꼭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응? 엄마가 음. 지우가 뭐 잘못해서 지우리 머리 2번 때렸어. 뭘로? 손바닥. 시원하?